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 제8판 기본서 통합 압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에는 OT로서 1회 강의 1교시는 OT로서 박경규 교수님 책 및 다른 교과서들의 특징이나 특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내년 2차 시험까지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표준적 교과서의 분석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라인 바이 라인 문장마다 다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보충을 해서 인사노무관리 기본 심화 이론을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오늘 첫 시간은 좀 쉬울 거예요. 박경규 교수님 책 앞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뭐 4차 산업혁명이니 HR 애널리틱스라든지 그런 것들 막 집어 던지면은 여러분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박경규 교수님의 제1장이랑 2장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에서 HR 부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2번 타 기본서와의 관계에 관련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준, 제가 물음표를 해놨죠. 그리고 최근 경향성, 이게 무엇이냐. 기존에 3인 공저, 우리 김성국 교수님 등이 쓰신 3인 공저 신인적 자원관리, 그리고 임창희 교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쓰셨죠. 인적 자원관리. 이 두 개의 책, 그리고 우리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박경규 교수님의 책, 특징이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은퇴를 하신 명예 교수님들이세요. 그런데 명예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냐?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개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개정도 그냥 업데이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박경규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내용이 잘 요약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책이라도 잘 정리를 했을 때 시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올해 2차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표준적인 교과서 혹은 클래시컬한 교과서, 전통적 의미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은 박경규 교수님 책, 그리고 3인 공저 책, 임창희 교수님 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임창희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강의의 필요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임창희 교수님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문장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 박경규 교수님 책 또는 3인 공저를 잘 학습하신 분들은 임창희 교수님 책 보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3일만 해도 편안하게 다 쭉 읽어볼 수 있어요.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답안 쓸 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구나. 특히 50점짜리 통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내가 문장을 무조건 어렵게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읽는 사람이 누구죠? 채점자한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장을 쓸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임창희 교수님 책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박 교수님 책 또는 3인 공저, 혹은 제가 요즘에 이제 놀라는 사실들이, 요즘 수험생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몇천 명 있는데 거기서 붙는 사람은 딱 300명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300명 안에서 상당수의 숫자들,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 상당한 분들이 교수님 책을 두세 권을 직접 다 보고 있다. 그 중에 표준적인 교과서는 한두 권 반드시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과서들도 있겠고. 그래서 박 교수님 책을 보시던 3인 공저 책을 보시던 한 권을 정확히 보면은 나머지 한 권을 보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뭐 호환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하고 있는 수험 자료들은 다 그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책 문장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봐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본 다음에 반복해서 기본 이론, 표준적인 이론들을 숙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수험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심화시켜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표준적인 교과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기창 박우성 교수님의 공저 리더를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제가 봤을 때 올해 이제 3판이 나왔었거든요. 올 봄에. 근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쓰여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들, 특히 뭐 보상 파트라든지 직무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압도적으로 굉장히 잘 쓰여져 있습니다. 유기창 교수님이나 박우성 교수님이나 예전에 한국노동연구원 KLI에서 같이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 후에 유기창 교수님은 한양대, 박우성 교수님은 경희대 가셔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학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논문들을 쓰셔가지고 그러한 논문 기반 하에서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이 회자되는 것 같은데 이미 제가 3기 때 이번 연도 3기 2022년 3기를 대비해서 권석균, 이병철, 양지한 교수님, 권석균, 이병철 교수님 이제 외대 그리고 동국대에 계시는 교수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쓰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라고 있어요. 이 책도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박우성 교수님 책 같은 경우, 박우성 교수님, 유기창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최근의 이슈 그리고 개념의 본질적인 정리를 잘 해놓은 반면 이 권석균, 이병철, 양재환 교수님 책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데 마치 흡사 논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과서에다가 실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예컨대 특히 고성과 작업조직 같은 경우라든지 기타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너무 있어도 깊이가 너무 있고 그리고 목차 정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교과서적인 성격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향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연기 때도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뭐 유기창 교수님 책이라든지 권석균 교수님 책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전상길 교수님 책 이런 책들의 내용들을 그냥 막 GS 2기, 3기 하듯이 다 제가 뿌려댄다면 우리가 지금 핵심 목표로 하는 박경규 교수님 책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얻겠죠. 저도 작년에 연기 1기 강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중간에 띡 들어와서 2기 때부터 강의를 해서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죄송하기도 한데 너무 심화된 것들만 하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수험 자료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무슨 내용만 봐도 대충 어떻게 구조가 얼개가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래요. 박경규 교수님 책을 다시 볼 때 그리고 3인공저를 다시 볼 때 보면서도 새롭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지금 시점에서 반복해서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5번 전상길 교수님의 이제 책 제목이 좀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그냥 인적자원관리 교과서예요. 그런데 창조경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길을 묻다 2판 202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역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많고 최근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 기반 관점에서 Resource Based View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에 나중에 활용할 때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인적 자원, 특히 사람,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이 책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2차 시험을 뭐 5, 6천 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럼 거기서 3, 400명 이상은
지금 여기 5번까지 열거된 교과서들 중에서 두세 권 이상 가지고 있다. 단 밖에 나가서 내가 그 책을 갖고 있다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대충 말할 수도 없어요. 강사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6번 배종석 교수님의 인적 자원론 3판 2018년도에 나오고 아직 개정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일 뭐랄까 우리나라 현존하는 이제 학부생이라든지 대학 석사 과정의 초년생들까지 보는 책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책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고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여러분들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삼인공저에서 보는 것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루질 않아요. 그냥 그런 건 기본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맨 앞에서부터 계속 이슈를 던지죠. 근데 어떠한 이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A는 A고 B는 B야. 그리고 A와 B를 대립시켜서 막 외우려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A와 B가 그렇게 딱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수평적인 스펙트럼 하에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인사 제도들이라든지 인사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 관계, 갈등 관계에서 제도와 제도, 그리고 사람과 제도, 사람과 가치, 가치와 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 외에도 맨 뒤에 가보면은 뭐 옵션 관련 인적 자원 관리 등 우리가 평소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이론들까지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내년 1기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 혹시 나오면 정말 폭탄이 될 만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배종석 교수님 책에만 있는 그렇게 어려운 이론들이라면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 양혁순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기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가지고 HR 저서로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내용들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7번 기타 교수님들 최근 저서 안 중요해서 안 써놓은 게 아니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매경 이코노미라든지 환경 이코노미 그런 경영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인사조직학회, 인사관리학회, 기타 HRD 학회들에서 좋은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연배가 조금 되신 분들 학회장이나 학회 임원들을 맡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겠죠.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교수님들의 책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 뭐냐 이제 지방대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교수님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기도 쉽지 않지만 지방에도 인적자원관리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책에서 보면은 나중에 또 찾아보면은 있어요. 내용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도 보면은 아 이게 여기서 유래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 보실 수는 없고 여기까지는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두 권 구비하고 참고를 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수님들 교과서 사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 지나면 교수님 책보다 더 두꺼운 책들을 여러분들이 서너 권 갖고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문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교수님 책을 적어도 가을에는 내년 이제 1월달, 2월달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교수님 책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 외울 필요 없이 자꾸 이해를 하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시면 박경규 내지 3인공저를 먼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해서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기본 이론이 확실하게 정리된 이후에 그 다음에 수험 자료 등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내년 한 4월달, 5월달, 6월달 때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왜? 교수님 책으로 확실하게 학습이 돼 있으면은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도 부담 없이 추가할 수가 있고 확장할 수가 있고 거기서 심화된 것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삼인공저를 봤다면. 그런데 그게 없이 어떠한 기준, 자기가 기준으로 삼을 게 없이 그냥 계속 외우고 계속 외우고만 있었다면 나중에 어떠한 무슨 이슈가 또 제기되고 무슨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판에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했을 때 나중에 의외로 기본적인 거 나왔을 때 너무나 기본적인 거 박경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삼인공저에 나오는 내용들, 골드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쓰면은 그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올해 12월 말까지는 교수님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책들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교수님 책의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문제가 많았죠. 자, 교육훈련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용어부터가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한데 N자가 빠졌네요. 그죠?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교육은 에듀케이션이고 훈련이 트레이닝인데 네이들러 정의에 따르면 트레이닝, 에듀케이션, 기타 등등등 개념 정의가 다 다르죠. 물론 그 개념 정의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물음 1. 관리층 교육훈련의 개념을 설명하고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6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20점. 그 다음에 교육훈련 평가 기법인 커크패트릭의 평가 기준 하나, 그 다음에 골드스타인의 교육훈련 타당도 평가법 하나, 그 다음에 투자 수익 Return on Investment ROI 평가법에 관해서 하나 해서 30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내용들 지금 벌써 이미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니고 있죠. 지금 그 내용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관리층 교육훈련 개념 박경규 교수님 책에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커크패트릭 그리고 골드스타인 투자 수익 이런 3인공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생각을 해야 될 거 박경규 교수님 책을 이번에 제가 다시 강의를 재개하고 오랜만에 다시 박경규 교수님 책을 강의하는 이유가 그동안 제가 강의를 쉬는 동안 박경규 교수님 책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경규 교수님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있어요. 이런 것도 관리층 교육훈련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 기업 시점에서는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관리층도 세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MZ세대, M세대도 아니고 G세대의 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훈련 이런 배우는 것 자체가 관리층도 따로 있을 수 있냐. 가치의 옛날 얘기가 지금도 필요할까.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뛰어난 능력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은 다 접어둡시다. 우리 왜? 수험이잖아요. 그죠? 수험 생활을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박경규 교수님 책에만 이렇게 딱 잘 정리되어 있어요. 다른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훈련 기법 그냥 서너 가지 교수님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서너 가지 그냥 써놓고 말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시험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그죠? 자, 박경규 교수님 책 하나. 그리고 커크패트릭, 골드스타인, 투자 수익률, 평가 ROI 이런 건 또 박경규 교수님 책 잘 안 나와 있죠. 이건 또 3인공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두 책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표준이다. 이걸 가지고 이번 겨울까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야지 내년에 추가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고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자꾸 해봤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괜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만 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모집의 원천으로서 조직 내부 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만 쓰시오. 25점. 자, 이건 박경규 교수님 책이나 3인공저 책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질 때 여러분들 보면은 이번에 딱 이거 봤을 때 나 job posting and bidding 시스템만 기억나더라. 맞아요. 당연히 그밖에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 내부 모집 방법 관련해서는 이제 사내 공모제도 또는 직무 공모제도라도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내 공모제도 방법 하나 놓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라든지 또 어떻게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을 모든 대부분의 인적자원관리 교과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내부 모집의 방법 또는 내부 모집의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모집과 선발 나오기 전에 인적자원의 확보 전에 인적자원 계획이라는 파트에서 인적자원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우리가 배우죠. 지금 처음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생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끝나고 기출문제 분석 끝나고 나서 우리 교과서 아주 쉽게 들어가니까요. 한번 지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인적자원 계획에서 인적자원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 모집 선발에서 내부 모집 방법으로서 이제 이른바 사내 공모 제도를 학습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공급 예측에서 내부 공급 예측 기법으로서 이른바 마르코프 분석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분들 기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내부 모집 방법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내부 모집 방법 해가지고 그 내부 공급 시장의 인력 예측 기법 그것들을 함께 이렇게 외웠습니까? 그렇게 안 했었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측 기법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쓸 게 없다 보니까 사내 공모 제도 쓰고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쓰는 것도 뭐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성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듯이 효과적인 내부 모집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방법이죠. 이기기 위한 전략, 이기기 위한 방법.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효과적인 내부 모집 전략 해가지고 기능 목록,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그리고 직무 공고제도,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사내 공모제도고, 그리고 성과 평가를 통한 인재 파악, 그리고 평가센터, 어세스먼트 센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인 내부 모집 방법으로서 쓰는 거. 그리고 기능 목록이라고 제가 가로 열고 붙여놓은 건 왜 그러냐면은 전상길 교수님 책에는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을 보면은 기능 목록 제시하면서 이 기능 목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HRIS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를 함께 교수님 책에 있는 문장, 뜻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연계되는 것들을 연계해야지 강사가 자기 생각대로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막 엮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서너 가지. 저 같으면은 이렇게 제시하겠어요. 결국은 뭐다? 교수님 책에 보면은 답은 다 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도 안 보는 그런 책 가지고 제시하면은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분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테고, 저도 참 이 문제 보고 참 한숨이 푹푹 나왔었는데,
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전략인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교섭 전략별 실행 방안을 각각 두 가지만 쓰시오. 그나마 교수님들께서 문제는 내셨는데 이상한 건 안 하셨어요. 여기다가 막 예컨대 밑에 있는 것처럼 코칸이랑 카츠나 매커지 이런 매커지의 이런 전략 이렇게 쓰면 진짜 화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대다수 삼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학자 이름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못 쓰게 되죠. 그나마 이제 그런 걸 안 쓰고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교섭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각각 두 가지만 쓰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김동원 교수님 책에 제가 제 카페인 인사조직연구실 HRM 게시판에 이거 올려놨어요. 책을 아예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시라고. 그런데 김동원 교수님의 고용관계론을 일반 노무사 2차 수험생들이 볼 수가 있느냐? 없어요. 행정고시 공부할 때 2차에서 행정학을 하는 친구들이 행정학의 조직학도 포함이 되거든요. 조직학의 강론 교과서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럼 시험 떨어지겠죠. 그죠? 행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예제도도 없잖아요. 매년 1차 붙으면 2차를 그 해 붙지 않으면 떨어져요. 자, 행정학도 그런데 노무사 시험도 이제는 고시급이지만 이런 인적 자원관리 교과서 두세 권까지는 인정될 수 있지만 고용관계론이 강론 교과서까지 보는 거는 이거는 강사가 할 일이지 수험생이 할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포용 전략 개념 정의, 그리고 압박 전략 개념 정의, 회피 전략 개념 정의. 포용에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압박에 포함되어 있고 회피에 그 개념 정의 안에 회피나 압박이나 포용이란 단어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뭐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보고 개념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교섭 전략인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에 대해서 학자마다 각기 다른 정의가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렇게 분석의 기본 전제를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과학적인 글쓰기고 논리적인 거예요. 여기에 학자 이름 없어요. 누구의 개념을 쓰라고, 누구의 제도를 쓰라고 한 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의 총동원을 해서 글을 쓸 때, 자, 노사 관계론만 나오면 던롭의 노사 관계 시스템을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자, 던롭의 노사 관계론, 그리고 이분의 저서라든지 노사 관계 시스템 이론 관련해서 이미 20년 전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신유근 교수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지금도 책 내고 계시는데, 서울시립대 이층군 교수님이랑 신유근 교수님이 벌써 20년 전에 서울대 경영연구소에서 이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의 정태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그리고 어떤 역동적인 과정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을 비판을 한 바가 있어요. 이영면 교수님, 동국대 이영면 교수님도 김동원 교수님과 더불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론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이분 책에도 이 던롭의 이론에 대해서 그 큰 책에 한 페이지 쫙 설명을 하면서 밑에다가 던롭 이론의 비판점을 많이 써놓으셨죠.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전략이에요. 둘이 어떤 관계예요? 느낌이? 일단 갈등을 하겠죠. 그 갈등 관계에서 포용을 하든지 압박을 하든지 회피를 하든지 이럴 거예요. 능동적인 어떤 역동적 다이내믹스 과정을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노사관계 이론, 던롭의 노사관계 이론은 뭐예요? 노사정이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잖아. 어떤 규칙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안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포착을 못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앞에서 막 한참을 던롭의 이론으로 서론을 그냥 쫙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던롭의 이론을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창조해서 답안을 쓰는 게 옳은 것일까?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전략적 선택으로서 코칸, 카츠, 매커지의 이론을
써주려면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이영명 교수님 책까지 봤다면 그거를 원용하든지 아니면 이것까지는 사실 좀 오버하고 앞에서 개념 정의 잘 하고 이렇게 썼으면 되죠. 굳이 그래도 난 던롭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던롭이 마치 이거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던롭이 모든 고용 노사관계 이론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쓰면은 곤란해요. 이영명 교수님 책에 노사관계론 파트가 있지만은 굉장히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이론적 툴, 이런 툴이 TOOL 또는 이론 노사관계 이론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 프레임 같은 거는 대여섯 가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던롭을 하면 다 끝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자, 아셨죠? 자, 결국은 뭐다? 다 교수님들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책을 추가하고 양을 늘려나간다면 여러분들 2000페이지를 볼지도 몰라요. 근데 또 2000페이지 공부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인 교과서 박경규 선생님 책이라든지 3인공저 책 기본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응용하지 말고 교수님 문장 그대로 교수님 책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시고 함부로 막 제도와 제도를 엮지 마시고 개념과 개념 특히 이론의 발생 배경이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막 엮지 마시고 교수님들의 책의 내용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화를 조금 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과서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내고 세 번째 문제가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다 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 전혀 모두가 충격을 먹을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뭐 다 외워서 썼다?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면은 시험 공부 진짜 오래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간소한 것 같죠. 그런데 다 중요하긴 해요. 특히 제1장 인사관리의 형성 배경 관련해가지고 인사관리의 발전 과정. 자, 누구의 기계적 접근이요? 테일러의 기계적 접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학지적 관리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오 등의 인간 관계적 접근.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이 실험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특징들 이 인간관계적 접근에서 강조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비판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전략적 접근 해서 1970년대 이후에 뭐 예컨대 여러 학자들이 이런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이론 틀을 제시를 했어요. 뭐 마일즈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학자들. 그래서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주로 마일즈와 스노우 그리고 뭐 포터 이런 전략들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런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서 각 기능별로 어떻게 인적자원관리 HR 활동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박경규 교수님 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요거까지 RBV 자원 기반 Resource Based View 자원 기반 관점에서의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옛날에 기출 한번 나왔는데 아직도 애매하긴 하죠. 이것 때문에 또 오해를 많이 하셨는데 노동지향적 접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럽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독일에서 노동지향적 접근, 이른바 노동의 인간화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자 인천대 국립대죠. 국립대 교수 어떤 교수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은 글을 읽다 보니까 요즘엔 좀 가끔씩 교수님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자, 그 교수님의 이제 책을 보면 이 노동지향적 접근에 대해서 아예 다 정리를 해놨어요. 미국 흐름, 일본 흐름, 독일의 흐름. 이 노동지향적 접근이 1970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시도되었으나 결국에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장을 써놓고 계시죠.
그게 왜 그렇게 노동의 인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21세기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 어떡한다? 다음날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의 인간화가 지상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박경규 교수님이나 우리 삼인공조 김성국 교수님은 독일에서 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노동 지향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비교적 상세히 하고 계시는 편이죠. 미국에서 학위하신 분들은 이 노동 지향적 접근 안 써요. 이런 역사도 잘 모르시고, 그죠? 미국에서 이거 잘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장 인사관리의 학문적 체계 관련해서 이제 이게 박경규 교수님 책의 압권이죠. 이 시스템으로 끝까지 계속합니다. 자, 인사관리의 기능적 차원에서 직무, 일단 직무가 있어야 되겠죠. 직무가 있어야 되고 그 직무를 관련해서 직무와 사람을 통해서 직무와 사람 간의 매치를 통해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이런 기능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적 차원 PDS, Plan, Do, C죠. 플랜이 뭡니까? 계획이죠. do가 뭐예요? 실행이에요. 그리고 C가 뭐예요? 그래서 SEE. 여기서 C는 뭐다? C의 뜻에 이게 있죠. 누구를 감시하다, 통제하다. 그러니까 통제의 측면 PDS. 계획, 실행, 통제, 환류, 피드백.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이런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뭐 아주 옛날에 20년 전쯤의 문제는 계속 확계 보유방만이었었죠. 그죠? 확계 보유방에서 뭐 인적 자원 관리 뭐에 대해서 확계 보유방으로 벌써 아주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모르죠. 요즘에는 다시 또 옛날식으로 문제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기능적 차원, 관리적 차원,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 이거는 박경규 교수님만 쓰시는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제도적 차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업의 형태별로 구분을 하신다 해서 제조기업, 무슨 호텔, 병원 이런 거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크게 대별하면은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제조기업이랑 서비스업은 어떻게 직무나 인적 자원 관리가 달라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만 지금 이렇게 너무 심화된 거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직무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제조기업에서 쓰이는 기술에 따라서 기술의 수준, 기술의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컨대 여러분들 은행업과 같은 서비스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어떠한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데 딱 뭐만 딱 하는 사람을 뽑을 거야? 아니면은 그 사람의 역량 수준을 다 보고 판단해서 아, 이 친구면은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뽑을까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직무, 역량 이런 거를 취급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사관리의 환경적 차원의 변화와 HR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그래서 우리 책에서 오늘 좀 이따 할 거 중에서 보시면 자, 인사관리 환경적 차원이라고 62쪽에 있어요. 그래서 인력 구성의 변화, 결국은 이제 다이버시티죠. 다양성, 뭐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에 따라서 글로벌 인재가들이 필요하다는 거, 스마트 워크, 그리고 윤리 경영,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환경적 차원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환경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다? 지금 우리가 이 교과서들을 정확하게 읽어봐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OT랑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일단 머릿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저는 강의를 할 때 교과서를 하면 머릿말부터 다 봅니다. 머릿말부터 봐야죠. 제 1판 머릿말 보세요. 1판 머릿말. 1판 머릿말 보시면 지금 우리 제가 보고 있는 책이 8판이죠. 8판. 그래서 1판 머릿말부터 보시면 자, 산업혁명 이후 첫째 줄 한 국가의 부를 결정짓는 주체자로서 기업이 등장했고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굉장히 늦었죠. 군사 쿠데타, 이 5.16 쿠데타 이후에 산업화 시작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거예요. 50년대 때는 한국전쟁이나 그리고 기타 이승만 정부에서는 좀 힘들었죠. 물론 그때 이승만 정부 때 경제 부흥 계획, 나중에 이제 경제 개발 계획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미 기초적인 작업은 되고 있었지만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초기에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산업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읽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치적인 힘에 의해 산업 평화가 유지됐다는 게 뭐죠? 사실상의 군부 독재로 인해서 어떤 노동의 요구들이 전혀 제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198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노동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비로소 노사관계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경규 교수님께서 그때 책을 쓴 거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자본의 논리와 노동의 논리를 통합할 수 없는가? 거기에 형광펜, 자본의 논리와 노동의 논리를 통합, 그 형광펜. 자, 자본의 논리와 노동의 논리 통합, 이게 문제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박경규 교수님만 쓰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냐? 자본의 논리는 뭐죠? 기업의 논리예요. 그리고 노동의 논리는 뭐예요? 우리 종업원 측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노동의 논리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은 뭐죠? 또 어떤 사회적 공헌일 수도 있어요. ESG 측면에서 노동자들, 인간을 중시하는 거, 이런 이중적인 그런 목표를 다 동시에 달성하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단락. 기업은 이제까지 자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율성 추구에만 급급했다.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자, 이 책은,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의 이 책은 노동이 추구하는 사회적 효율성을 수용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세 줄 밑에 내려가시면 인적 자원을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하고 극대화시키는 이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통합 이론이다.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자,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인사관리의 목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대변해 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통합하고자 했다. 아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다 형광펜 인사본부의 활동을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인력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로 구분. 뭐예요, 여러분들? 인사본부 활동의 기능을 확계 보유방으로 나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오늘 딱 흔들리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인사 부분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 기법으로 관리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이 관리적 접근이라는 거는 뭐다? 여러분들 인사 활동을 PDS로 본다 이거예요. 계획 활동, 플래닝, 실천은 doing, 그리고 통제활동 C, plan do C를 이렇게 해서 과정적으로 보았다 이거죠. 자, 거기까지가 이 초판에 1판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래서 박경규 교수님 책이 나왔을 때 제일 깔끔하게 필요 없는 거 다 쳐내고, 이슈 이런 거 다 쳐내고, 일단 인사 관리의 기능적인 측면 확계 보유방 정확히 하고, 그 확계 보유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다? 플랜 두 C로 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하는 거지 이걸 계속 확계보유형 플러스 플랜두시 이렇게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외워야 되거나 숙지해야 될 내용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 첫 줄에 서강대 이인석 교수님, 그것만 한번 줄 쳐보죠. 서강대 이인석 교수님 조직행동론 책 지금 3판까지 나왔어요. 책도 보면은 강의 노트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들 책은 어떤 책이 좋은 거냐면은 박경규 교수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된 책도 좋고요. 삼인공저처럼 마치 강의 노트를 그대로 옮겨다 적은 것 같은 그런 책도 좋아요. 왜? 그런 강의 노트 같은 책의 특징, 조금 여러분들이 수험 자료에만 익숙하면 뭐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만 적어도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판 머릿말은 별거고 그때 IMF 이후에 쓴 거라서 그때 연봉제에 대한 내용들 좀 추가했죠. 그 다음에 3판 머릿말 보시죠. 3판 머릿말, 이제 3판부터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5번째 줄에 컴피턴시, 역량 형광펜,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2006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판 머릿말에서는 네 번째 단락, 인사부서의 역할 형광펜. 인사부서의 역할은 이미 최근에 또 기출됐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 확보 측면에서 과거에는 신입사원 선발만 논의했으나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경력직의 채용에 관한 것을 보충. 경력직의 채용, 그 형광펜. 경력직의 채용은 또다시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경력직 채용할 때 뭐가 인사관리가 뭐가 다르냐. 보상 측면, 경력 측면 이런 측면에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 그리고 신입사원이랑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최근에 할 이슈인 심리적 계약 측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판 머릿말 2013년 보시면 자, 첫 번째 이때 이제 박경규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른바 인사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새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거기다가 형광펜. 자,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를 제시해놓고 문제를 내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환경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그런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약간 거시적인 HR 서적을 공부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냥 잡지에 있는 대충 쓴 그런 어떤 글들보다는 뭐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그런 경영연구소에서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환경 변화를 HR과 연계해서 쓰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수님들이 가서 글을 이제 모아가지고 써놓으면은 논문도 아니고 일반인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책이 굉장히 잘 쓰이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쓸 때 굉장히 여기서 프롤로그라 하면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에필로그라 하면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문장의 수준이 달라지고 뭔가 그럴듯함 plausibility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사관리를 할 때 무슨 수학적 연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PT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교수님한테, 채점자한테.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죠? 노동법 행정하다가 인사하면 짜증 나시죠? 어쩔 수 없어요. 노동법이나 행정은 뭐다? 신림동 수원법학시장이랑 교수님들 간의 간극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시장이 결국 법학교육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데 매니지먼트 계열, 경영학이나 행정학 둘 다 매니지먼트죠. 그리고 뭐 정치학 뭐 이런 사회과학들은 어때요? 수험시장이랑 학교랑 학교 교수님들이랑 간극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 책을 전혀 안 본 채 그냥 자료만 보면은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1년 더 하면은 좀 그렇죠. 그죠? 자, 6번 6판 머릿말 보시면 새로 제시된 내용에서 직무 설계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 직무 설계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에 나왔지만 또 나와도 직무 설계는 항상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문제되는 건 뭐예요?
이른바 대안적 직무 설계라고 해서 전통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전통적인 직무 설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또 기본을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의 채용 활동에 있어서 모집 활동의 기능과 평가, 그때 해서 2016년도에 모집 활동의 효과성 그 문제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셋째, 선발 도구들, 그리고 평가 오류, 이런 것들 6판에서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7판 머릿말 보시면, 7판 머릿말 보면 이제 7판부터는 이제 교수님들도, 이 박용희 교수님도 이 전략적인 관점을 소개하고 계세요. 전략적인 관점의 형광펜, 그리고 그 밑에 첫째 4차 산업혁명 형광펜, 그리고 행동중심 직무설계 접근법은 그냥 줄만 하나 좀 쳐놓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판 머릿말 보시면 AI와 인공지능과 인사관리 분야를 보완했다. 뭐 이거야 뭐 어차피 내년 되면 또 AI 관련 글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근에 수시 모집 방법, 차라리 이런 게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간의 차이점, 그리고 최근에 문제점들, 수시 모집 방법에다가 형광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수한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자발적 이직, 거기다 형광펜, 자발적 이직. 그래서 재작년부터 미국에서 계속 대퇴직의 시대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었죠. 이번에 안 나와서 아쉽지만 올해 2기, 3기 때 우리가 심화해서 어렵게 풀어본 문제들 아마 내년, 후년, 그 후년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회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